집값은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집값은 잡을 수 있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집값이 폭등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긴 시간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폭등을 한 게 맞나?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지금 한 사람은 못 살 것 같아. 이런 맞아요. 것들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집값이 도대체 왜 계속 오르는 것이고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교수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랜 기간 건축학과 도시계획을 연구해 오신 명지대 이상현 교수님이십니다. 최근에 연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는 어떤 것이고 또 최근의 대책들이 시장에 유효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책의 제목처럼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집값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제목을 네. 붙였는데요. 근데 집값을 잡을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집값은 잡아야 하는가 이런 게 있죠. 사실 이렇게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집,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죠. 주식값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가 잡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특히 집값은 우리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집값을 잡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걸 좀 알아봐야죠. 집값이란 건 아무 때나 잡는 건 아니죠. 집값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오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부르는 지점, 그게 이제 딱 잘라서 얼마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지점을 넘어선다 싶으면은 집값을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기자님도 당연히 집값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자산 중에 하나긴 하지만 어쨌든 필수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너무 높아지면 피해를 그렇죠, 보는 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약간의 반론의 여지는 있지만 일단 노태우 정부 시절에 신도시 대량 공급으로 집값을 잡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보금자리 주택으로 집값을 상당 부분 안정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묘하게 그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네, 겹치면서 이게 보금자리 주택의 효과인지 뭐 경제 상황이 나빠서 그런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금자리 주택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우리의 사례를 볼 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집값이 올라서 가장 그 좀 처참했던 데는 역시 미국하고 일본이죠. 근데 미국하고 일본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과도하게 높아. 그렇죠. 비상식적인.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심지어는 뭐 100%를 넘겨서까지 대출을 해줬었다고 하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하면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사례하고 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집값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도한 기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을 하면 당연히 그 목표를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집값이 폭등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긴 시간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폭등을 한 게 맞나?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어떤 그건 점에서? 뭐냐면요. 네. 이명박 정부가 시작했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3년이 지났는데 총 13년 동안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대략 54%, 55%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승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근데요, 이게 놀라운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됐던 200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는 바로 2017년 지점까지 집값 상승을 한번 살펴보면은 9년이란 기간 동안에 5.5%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제가 네. 이제 이거를 그러면 집값이 복리 기준으로 할 때 1년에 몇 프로씩 올랐나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대략 매년 서울 기준 3.4%밖에 안 올랐어요. 네. 3.4%라는 거는 별로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대략 2% 정도? 그러니까 실질 상승률은 1.4%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직전까지 0.6% 상승했어요. 그가에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게 낮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좀 올라서 결국은 3.4%가 됐다. 이거 사실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한 10년 가까이 대단히 낮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률 자체가 막 놀라울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긴 기간으로 펼쳐놓고 보면은 그다지 비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집값 폭등, 이거 폭등이라고 하고 무시무시하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한편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건 그냥 올 것이 왔을 뿐이에요. 지금 안 오르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을 0.6%로 10년, 20년을 눌러놓는다? 이건 불가능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3.4%다. 이런 정도 이상, 여기서 조금 더는 허용되겠지만 이거 이상은 좀 아니지 않느냐? 집값을 통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목표라면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책에서 이제 가수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집값 상승을 올리는 원인은 가수요다. 이 가수요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예, 가수요는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는다. 이런 상황을 가수요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줄죠. 그런데 희한하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더 생기죠. 이런 걸 다 가수요 시장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가수요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수요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모인다? 있다. 그럴 때도 가수요라고 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가격 지수하고 매매 건수 간의 통계적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가격이 건수를 견인하고 있다. 실수요라면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가수요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공급보다 규제를 적절한 수요 억제를, 대책으로 네. 그렇죠. 네. 수요 억제를 포함한 규제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수요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을 살 때도 사실 패턴이 가격이 오를 때 보통 사기곤 하잖아요. 가격이 떨어질 때 집을 사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매매 건수와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하신 말씀 100% 맞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말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국민들은 거의 그렇다면 가수요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 3, 4년 후에 사야지 하다가도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은 이거 혹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네, 네. 이때 사야지. 그러니까 가수요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실수요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전에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철저히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다주택자 여전히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더 사면서 이 가수요 시장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 같아서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왜냐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실수요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건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가 가구 수 증가고 하나가 서울 내 직장의 증가예요. 그건 곧 주택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사려 했고 또 가격이 살짝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네 싶어서 이제 시장에 막 참여했죠. 그래서 설령 가수요가 끼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의 시작은 실수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100%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와서 지속한 그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있었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주거 취약계층, 무주택자, 청소년, 신혼부부, 노인층 이런 분들한테 실수요 위주로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상당 부분 커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그 다주택자나 뭐 법인들에 대한 이제 세금에 대한 강화 규제책이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다주택자나 법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실수요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100명의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한 100날을 토론을 해도 그거를 단정적으로 어느 쪽이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략 그냥 섞여 있다라고 하고 얘기를 한번 진전을 한번 시켜보죠. 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 자체는 옳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실수요 시장에서 먹힐 수 있어도 가수요 시장에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예.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안 한 거 아닙니다. 물량 면에서 봤을 때도 공급이 뭐 과거 정권에 비해서 크게 줄진 않았어요.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다. 책에서는 공급이 약간 줄은 건 맞다고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아, 책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급 감소를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신도시 사업을 중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집이 필요치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신도시 사업 중단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도시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 거라는 거 좀 예상할 수 있죠. 박근혜 정부하고 또 다른 차이는 이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건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은 좀 해라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약화해요. 그러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자체도 감소할 거라는 시그널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급만 따져보면 공급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주 물량하고 건축 허가 물량 이런 게 있어요. 입주 물량으로 따지면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은 그 이전에 이제 주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 계획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입주되는 건 안 줄었어요. 다만 건축 허가 물량은 좀 줄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 물량도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공급은 줄지 않았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막 하면은 가격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효과적이지 못해요. 이 시장에서 가격을 올라가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가수요라고 판단했듯이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계층과 그들의 돈은 실수요자한테 공급되는 물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조금 더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다주택자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이분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적격성으로 볼 때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계층과 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공급된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전세와 월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와 월세를 좀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전세와 월세가 안정화시키면 되면은 가수요 시장의 주요 책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제한적이고 우회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회적이지 않고 이렇게 가려면 어떤 공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우선 저는 가수요는 겁을 줘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다 되겠죠. 조세하는 분들은 뭐 세금이 잘못됐다, 뭐 대출 규칙이 그것보다는 가장 큰 건 이거죠.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엄청난 숫자의 집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공급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95에서 97%예요. 실질 보급률은 100%를 넘는다고 봐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공급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한 일이에요. 오히려 자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견고한 계획을 전달하고 실제 공급하지 않아도 계획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가수요는 잡힐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고 여기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대라면 그걸 거예요. 견고한 계획만 보여줄 수 있다면 가격이 잡힐 것 같아요. 이걸 왜 안 합니까? 이따가 뭐 이사 대책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계획이 견고하지 못해요. 저는 견고하게만 한다면 가격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번에 공급 대책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소유 시장에서도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가소유 시장과 타협해야 한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내려놓아라라고 하신 거는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이게 혐오감을 가질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 가소유 시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정부가 혐오감을 갖는다 이러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주택 문제에 관해서도 똑같습니다. 공적인 자리, 낮에는 주택 가격 잡아야죠.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면 서민들 어떻게 삽니까? 하고 돌아서서 자기 사적인 자리에 가면 우리 집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죠. 사실은 누군가에 대해서 혐오를 그렇게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를 걸 막 의도해서 뭔가 거기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를 갖는 거는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것 같아요.
주택 문제의 해결은 그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내려놓는 겁니다. 혐오를 내려놓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뭐 이런 그런- 얘기였던 것 예, 같고요. 그런 생각입니다.